네, 긴급대담 4.27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이후의 남북관계와 특히 이 대미 관계 이런 문제들을 좀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 종편에서 많이 이제 익숙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자리로 옮겨서 아산정책연구원 북한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신범철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4.27 판문점 선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 큰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는 현 상황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야죠. 다만 그 4.27 판문점 선언 그 내용 자체를 본다면 미흡함이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왜 그러냐? 사실 뭐 정상회담 합의문이라든가 이런 거 협상을 하다 보면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앞에 달아라.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것이 그 중요성이 위치에서 나오는 건데. 네. 근데 이번 판문점 선언을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비핵화 문제는 제일 뒤에 갔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게 전체에 3개조 13개 항, 13항이 있었는데 네. 북핵 문제는 제일 뒤에 13항에서 다뤄진 아하. 거고요. 그것도 독립적인 조항이 아니라 네. 평화체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일부로서 북핵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위치가 추락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도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죠. 이 협상 과정에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먼저 독립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1번 항은 뭐였어요? 남북 관계 교류. 그러니까 교류 협력 부분을 북측이 강조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비핵화 부분을 얘기했겠지만 결국 타협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뒤로 밀렸다고 보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은 이건 외교가에서 나오는 말인데 말을 주고 행동을 얻어라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내용을 보면은 북한은 비핵화 부분에서는 말만 했고 남북 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행동을 약속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약속도 보면은 이게 분명하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 9.19 공동 성명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거기는 북한이라고 주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기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 9.19 합의가 육자회담 과정에서 나왔던 그렇습니다. 거죠? 2005년에 육자회담 합의문이 9월 19일 날 만들어져서 9.19 공동 성명이라고 하는데 그 1조에 그 문구를 한번 정확하게. 그 1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원칙적이라고 해도 그런 말을 우리가 얻어냈다면 큰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온 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과 북이죠.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은 좋아요. 차라리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럼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표명을 했을 텐데 그거를 갖다가 공동의 목표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처리했고 그 목표지. 그러니까. 예,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핵 없는 한반도. 이것은 과거 북한이 주장했던 비핵지대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을 다 빼내고 새로운 전략자산을 또 반입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했을 때 사용했던 비핵지대화. 그 이야기거든요. 보통 핵이라고 하는 핵무기에는 핵잠수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까? 그렇죠. 핵무기 하면은 원래 뭐 핵탄두만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트리던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전략 폭격기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리고 핵잠수함 이 세 개를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일부로 포함될 수 있는데 물론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하면 전략자산 안 들어올 수 있죠. 하지만 공동의 목표라고 함으로써 북한도 비핵화하는 과정에 우리도 그것을 갖다가 같이 동시적으로 해라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미래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갖다가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 이렇게 판문점 선언의 구조라든가 아니면 내용의 기술 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워딩 이런 걸 네. 보면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13년 전에 있었던 육자회담에서 그 합의했던 2005년 9.19 합의, 그 문장과 지금 이제 우리 신범철 교수가 설명한 그 문장과 이번 판문점 합의의 제 13항에 나오는 이 문장을 저희가 자막으로 좀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그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13년 전에 비해서 조금 더 진전된 선언인가, 아니면 13년 전에 그 합의에 미치지 못하는 선언인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범철 교수는 그 13년 전에 9.19 합의에 미치지 못한 그 4.27 판문점 선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9.19 합의에는 북한이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판문점 선언은 남북이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이게 그 비핵화가 뭐 세계적인 어떤 그 관점이나 또는 우리의 관점에서 봐서 미흡해도 북한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게 돼버렸다. 이게 그 말하자면 언제든지 양비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빌미를 줘버렸다. 이런 점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 과정은 상당히 긴 여정입니다. 지금 뭐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해서 마치 네. 무언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것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이고, 네. 그리고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 전체에 대한 신고고, 그것을 검증하고 폐기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북한은 당장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네. 결국엔 제재 해제다. 그리고 이 제재가 일찍 해제되면 북한은 사실 비핵화의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왜? 지금은 제재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 있기 때문에 제재 해제가 필요한 것이고, 무언가 조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예를 들어서 안보리결의 2375호, 그것이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해제된다면 주도권은 북한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가 과연 진정한 비핵화로 가는 조치인지 아직은 의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요. 비핵화의 전 단계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불가역성이란 문제가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뒤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럼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냐? 가장 확실한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물질을 전부 신고하고 검증하고 폐기하면은 불가역적이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때까지 뭐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 하면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폐기 전 단계에서 검증 단계까지는 가야지 불가역적이 된다고 보고요. 그 핵물질을 검증하는 거, 예. 북한이 여기 있는데 와서 검증해라, 이걸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숨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과학적으로 다 100%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100%를 다 검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변 핵시설, 그것을, 그리고 또 영변에 있는 농축우라늄 시설, 네. 그 가동 결과를 보면 과학적으로 얼마만큼의 핵물질을 생산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밖에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농축우라늄 관련 시설은 사실 비밀 지하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가동을 했을 수가 있는데, 네. 전력량을 또 이렇게 추정해 보면은 네.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신고한 리스트를 보고 의심 가는 지역, 그거 말고도 의심 가는 지역에 대해서 추가 사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하면 그 사찰을 허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원하는 시설을 다 검증한다면 그 정도라면은 북한이 이제 불가역적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적어도 알겠습니다. 중요한 제재, 특히 북한 대무역을 90% 차지하고 있는 유엔 대북 제재 2375호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미국이 합리적 의심을 할 다른 지역에 대한 그 모든 사찰과 폐기를 다 끝내는 데는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신고와 사찰 관련해서 어떠한 절차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네. 검증의정서라고 합니다. 이 검증의정서를 만들m에 있어서 북한이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시간을 끈다면 이거는 뭐 부지기수로 늘어가는 거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그러한 임의 사찰이라고 하거든요. 네. 미국이 의심 가는 지역에 사찰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뭐 당장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네. 그것이 합의된다면은 사찰이나 그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1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자 우리가 의심하는 지역 다 봤다. 예. 그리고 다 확인이 됐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제재 풀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은 비핵화가 완전히 달성하는 방향으로 잘 가는 협상이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결국은 공은 여전히 김정은이 갖고 있다는 뜻이네요. 현재까지는 김정은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 박사님 말씀 중에 외교에서 말은 주고 행동을 얻으라. 이런 일종의 철칙 같은 게 있다. 협상에.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걸 이미 행동으로 내줘버린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확성기 중단하겠다, 전단 안 하겠다는 건 이건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리고 이미 이제 확성기는 뭐 이미 중단됐죠. 선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얻은 것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말 한마디인 것 같네요. 네, 현재까지는. 확성기 중단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네. 드리면 저는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뭐 사실 최근 들어서는 확성기 방송을 해도 주로 음악만 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얼마든지 중단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보면 그 시설을 철폐한다까지 되어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럼 우리 확성기 앞으로 해체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북한이 가역적으로 돌아가서 다시 뭐 핵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간다면은 확성기는 또 해체한 걸 다시 설치해야 돼요. 다시 그럼 설치. 그 과정에서 또 우리 남남 갈등도 일어설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 또 비용 문제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철폐는 조금 더 너무 많이 줬다. 그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얻은 게 또 있네요. 시간 뭐 자기들이 바꾸겠다면서요, 다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사실은 이 평양시를 이제 다시 이거 동경시 이제 우리 한국시로 바꾸겠다는 건데 이거 뭐 자기들이 3년 전에 일제 잔재라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바꿨다가 이번에 무슨 대단한 선물인 것처럼 통 크게 선물 주듯이 지금 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그 실무회담 차원에서는 조율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김정은의 아주 즉흥적인. 근데 김정은 자기들끼리는 뭐 상당히 그 다 준비했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그 말의 성찬이라 그럴까? 또는 뭐 정말 이 문재인 정부만 이벤트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김정은은 한술 더 뜨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많은 걸 우리가 받아서 정말 포만감에 우리가 이제 정말 통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느낀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안보,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비핵화 문제는 오히려 13년 전에 9.19 합의보다 못하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하하. 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미북 회담에 이제 넘겨진 겁니까? 뭐 이제 미북 회담에서 풀어야 되는 과제죠.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대화라든가 이런 분위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 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가는 부분, 특히 다른 것 말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어야 되는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네. 판문점 선언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지금 북한이 하는 행태를 보면 물론 뭐 나중에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제가 지적하는 것들이 기우가 될 수밖에 없지만 네. 핵심 문제인 핵 문제는 그냥 모호하게 처리하고 네. 주변을 자꾸 울리는 것 같아요. 음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고 또 뭐 풍계리 핵실험장을 갖다가 뭐 철폐한다고 하고 네. 그 밖에 조치들이 있는데 핵심은
건들질 않고 있거든요. 아하, 예. 이 부분은 뭐 미국하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그래요. 핵은 예. 우리하고에 대한 위협이기도 한데 네. 왜 이거를 갖다가 미국 간에 해결하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다 강도 높은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결국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못한다면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네. 저는 북한의 전략이 미국이 솔깃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철폐하고 아하. 미국이 솔깃한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들 송환하고 일부 핵은 보유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부분에 있어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만일 미국과 북한이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해버리면 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누구에게서 보장받을 것인가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도 할 소리를 해야 되고 미국에 대해서도 할 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김정은이 뭐 아주 통 크게 뭐 한 것처럼 그 풍계리 핵실험장 그거 이미 다 쓰다 남은 거 뭐 다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건재한 더 큰 게 2개나 있다 이러면서 실제 사실이었던 거예요. 뭐 풍계리 핵실험을 또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 터널 2개가 있든 없든 또 파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의 핵 전략에서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네. 그 가치는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바둑으로 따지면 사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이미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 핵실험이 작년 9월 3일 날 한 핵실험이고 네. 그것은 리히터 지진 규모로 6.3. 폭발력으로 볼 때 우리 정부는 낮게 평가를 했어요.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사회에서는 뭐 150킬로톤에서 20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완전한 수소폭탄은 아니지만 적어도 증폭 핵분열탄 수준의 폭발력은 보여준 것이죠. 그래요. 근데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한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는 메가톤급의 핵실험 말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소탄. 예. 그러니까 이 메가톤은 1000킬로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지금 폭발력보다 최소한 5배 이상의 폭발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지난번 6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그 이후에 뭐 적게는 7차례, 많게는 10차례로 평가하는 부분인데 네. 추가적인 지진, 여진이 일어난 거죠. 지형이 불안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북한에서 메가톤급 핵실험을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뿐만 아니라 그것은 중국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북한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태평양 상공에서의 핵실험. 그러니까 메가톤급 핵실험은 북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공해상에서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풍계리 핵실험장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작은 규모의 핵실험 할 필요성은 없느냐? 그걸 또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는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했고 그 정도 데이터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능하다. 그래요. 핵실험이 필요 없고 그거를 사실은 북한이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4월 21일 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네. 통해서 뭐 자기들 풍계리 핵실험 포기하고 뭐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실험 안 한다고 얘기했을 때 슬쩍 끼워놔서 얘기한 게 있어요. 아하. 미임계 핵실험도 하지 않겠다. 이 미임계 핵실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핵을 갖다가 폭발시키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은 그래서 미임계인데 그러한 핵실험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작은 규모의 핵실험은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메가톤급의 핵실험은 풍계리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이 만약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더 사용할 수 있지만 전략적인 의미는 많이 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신 박사 말씀대로 정말 사석인데 이 사석도 고수는 이 가치를 키워갖고 상대가 꼭 잡게 만들고 나서 버리거든요. 네. 지금 딱 그렇죠. 예, 풍계리는 사석인데 사석 가치를 상당히 키워놨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참 그 수소탄 실험 말인데요. 그거는 워낙 위력이 커서 미국 소련도 수소폭탄은 가지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사실 양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미국도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고요. 러시아 그러니까 더 이상의 실험을 하지 않는 걸로. 예, 핵실험 자체는 이제 뭐 안 하는 것이 오래돼 있고 네. 그런 부분이 또 CTBT라고 해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그런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북한 같은 경우에
지난번 핵실험을 수소폭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보통 핵실험을 하면은 그 핵능력의 최대치를 실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최대치보다 줄여서는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것을 볼 때 지난번 핵실험이 수소폭탄이었느냐 약간의 의문은 남습니다. 네. 북한은 그러한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소폭탄 실험이었는데 일부러 그 양을 줄여서 했다. 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말이 100% 사실이라면은 수소폭탄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더 이상 정말 그 풍계리에서 실험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사실 신 박사님이 제일 그 걱정스럽게 진단한 부분이 뭐냐면, 뭐 김정은도 내가 미국을 향해서 쏠 사람 같이 보이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한테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대목인데, 지금의 북한 핵 문제 폐기는 상당한 정도 시간이 갈 거고, 그러나 일단 미국을 향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우리가 안 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뭐 ICBM 폐기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결국은 핵동결이죠. 이걸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과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원하는 완전한 핵폐기까지 가지 않고 핵동결과 ICBM 폐기 정도로 미국과 북한이 타협할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네. 국내 정치적인 이유에서 타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언가 외교적 분야에서 성과가 필요합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러시아하고의 관계 안 좋죠. 그리고 또 중국하고도 관계 안 좋죠. 이란 핵 합의는 뭐 파기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것도 예. 앞으로 불투명하죠. 그런데 북한이 때마침 무언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미끼를 던진 거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무언가 하고 싶은 생각은 이미 한 두세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고 또 있는 것은 다 파기하고 네. 아마 또 풍계리 핵실험장을 갖다가 뭐 그걸 폭발을 할지 콘크리트를 칠지 뭐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식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뭐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렬로 세워놓고 다 폭파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에선 일단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내가 막았다. 그리고 북한이 추가적으로 약속할 것이 있을 겁니다. 네.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이런 약속. 그건 말뿐이지만 아무튼 그런 약속. 그리고 언제? 한 2년까지 다 포기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다면 트럼프 임기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으로서는 올 11월에 중간선거를 네. 앞둔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과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가시적인 거? 예, 그렇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지만 이 합의의 문제점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제재가 아직 미국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재를 언제 풀어줄 것인가. 제재가 그런데 만약에 조기에 해제된다면 그 다음에 주도권은 북한한테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진짜 핵물질,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탄두나 핵물질을 갖다가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 안 하는 거죠. 제재가 그래요. 해제된 예. 다음에는. 그 제재를 해제했다가도 북한이 다시 핵을 가지고 장난을 놀면 다시 제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일단 해제를 했던 제재 필요해서 다시 더 강도 높게 또는 이전 수준의 제재로 까지 가는 과정이 이게 또 굉장히 험난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끌어내는 거 쉽지 않고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떻게 거부권을 사용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복잡한 외교 게임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끌어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고강도의 제재 이거를 푸는 순간 지금까지의 이 국면에서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 그러니까 이걸 풀기 전에 확실하게 비핵화의 행동을 비핵화 쪽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야 된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과연 트럼프가 그것까지 버텨내면서 견뎌내면서 가시적인 그 현찰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해결책을 향해서 갈 거냐
이제 이것은 사실은 완전히 트럼프한테 맡겨져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고, 따라서 우리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어쩌다가 이게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내려버린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서? 일단 제가 그리고 보기에는 트럼프한테 운전석을 양보해버린 거 아닌가? 이제는 이제 양보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 그 전까지는 어떻게 운전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 5월 말 또는 6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더 일찍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3주 또는 4주 내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5월 달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그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어떠한 담판을 짓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보다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핵합의는 오히려 동맹을 해친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달을 해야 되고, 북한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전략적 결단을 했으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해라.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밝은 미래가 있다. 이런 네. 부분을 북측을 계속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뭐 이제 우리 정부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 운전석에서 내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운전석을 양보한 것 같아요. 비핵화 관련해서는. 자, 그런데 과연 우리 민족의 운명을 아무리 혈맹이라고 하지만 이 외국 대통령한테 맡기고 그냥 속수무책 팔짱 끼고 있어도 되는가? 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판문점 선언 직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75분이나 길게 통화를 하고 아베 총리하고 통화하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앞으로도 한중일 회담도 있고 또 한미 회담도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역할은 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아베 총리와의 통화를 보면서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베 총리한테 그 일본 납북자 문제를 김정은한테 거론했다는 걸 얘기하고 아베 총리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국군 포로 문제나 우리 납북자 문제를 얘기했습니까? 모르죠? 모르죠. 예. 보도된 거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군 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얘기를 만약에 안 했다면, 지금 보도가 된 게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일본 납북자 문제만 얘기했다는 게 되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뭐 저는 하셨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솔직히 뭐, 예. 믿고 싶은데.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은 뭐 북한이 지금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핵 문제 못지않게 또 쉽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의 일관된 의지와 정책적 입장을 보일 필요는 있다. 물론 대외적인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사석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도보다리에서 30분 동안 뭐 은밀한 대화를 나눈 것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때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했다면 우리 국민한테는 알려야 되지 않나요? 뭐 협상 전략 차원에서 안 알릴 수도 있지만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래. 그거는 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현재 순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고, 네. 그런 부분은 비핵화와 함께 풀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비공개 자리에서 하셨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믿고 싶다. 예. 네. 두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이 모든 적대적 행위 중지 속에 한미군사 연합훈련 중지 더 나가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해석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시작돼 버렸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거 북한의 대북 그 적대시 정책, 그런 적대 행위라고는 아니지만 대북 적대시 정책을 얘기할 때는 네. 주한미군 존재를 항상 걸고 넘어졌습니다. 연합훈련 중단하는 것이 적대시 정책 철폐의 한 조건이라고 누차 네. 밝혀왔습니다. 이번에 적대 행위는 사실은 남북 간의 적대 행위를 1차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직접 거론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적대 행위의 내용으로 과거에 연합군사훈련은 항상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 주한미군 존재 자체는 현재 미국의 입장을 볼 때 북한이 그 이야기를 미국에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한미군 철수해야지 핵 협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압박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안 할 것이냐? 그건 물음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해제되고 북한이 나름대로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다른 형태로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어떠한 형태? 주한미국 감축해라. 또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데 이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왜? 한반도에서 무슨 논의가 있어요? 평화협정, 평화체제 논의가 있으면 네. 야 한반도에 이렇게 긴장이 완화됐는데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 이러한 목소리가 우리 내부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주한미군 뭐 철수든지 감축이든지 논의 자체가 그 이후에 시작되면 별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우리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한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비핵화를 완전히 검증한 이후에 네. 그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국회 비준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입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일단 반대 입장인데 지금 이 4.27 판문점 선언 이게 국가 간에 맺는 조약이다 아니다 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약이라면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1, 2차 남북 정상 합의는 뭐 국회 비준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게 실행이 안 돼서 이번에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그 문재인 정부의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어떻게 봐야 될지는 유보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왜냐? 사실은 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비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이것은 판문점 선언 자체가 뭐였습니까? 정치적 선언이에요. 법적인 효과를 부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것을 왜 갑자기 국회로 가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가? 차라리 이제 앞으로 판문점 선언에 있는 내용처럼 비핵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평화협정이 논의되고 그 평화협정이 뭐 남북미 중이든 사자가 논의돼서 타결이 됐다. 네. 그 평화협정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선언을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국회 비준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는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통상적으로 이제 이 정상 외교를 하면 그 정상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케 형태로 발표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국회 비준 없이 정치적 의미로 그냥 그렇죠. 이렇게 현실 속에서 녹아 들어가는 것인데 이 경우에 정부 여당이 지금 비준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비준에 준하는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냐 이런 논리는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신범철 박사하고 이 4.17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이후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실현해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이 전략적인 논의까지 이제 안 할 수 없게 돼버렸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야 될 질문이기 때문에 신범철 교수만 괜찮으시다면 좀 자주 모시고 이런 말씀 좀 듣는 기회 갖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